안녕하십니까. 제9회 부산미래정책 세미나 첫 번째 세션 글로벌 해운시장 트렌드와 주요 이슈에 관련돼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이호춘 해양선개발원 해운 빅데이터 센터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김경훈 한국선주협회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정 군산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용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진애 한국해양선개발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올해의 이슈는 변화와 리스크라고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친환경에 관련된 전 세계적인 규정들이 한꺼번에 저희 모든 세상에 들이닥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도 해운시장 특히 굉장히 많은 변화와 리스크를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시장의 변화는 우리 부산의 변화이고 우리 부산의 변화는 대한민국과 또 세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전문가의 토론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또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해운시장의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서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해운시장 트렌드 그리고 이슈 한 4가지로 정리해 주셨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춘 센터장님. 네, 제 발표에서도 내용이 있지만은 일단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신종 변이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 굉장히 그 전염력이 높고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항만 터미널이 폐쇄되는 단계, 내륙 물류망이 붕괴되는 어떤 그런 사태까지도 초래한다고 한다라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디지털과 친환경 부분은 이전부터 중요시되었던 포인트인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가속화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올해 수에즈 항로 사태가 또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파급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올해 이제 해상 운임이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 중국발 전 세계적인 해운 시장의 화랑기 시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복이 모자라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컨테이너 시장의 수급 변화 그리고 운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종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상 운임이 폭증하였고 그것이 아까 우리 이호춘 센터장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면 서부 항만의 적체라든지 또 중국 항만의 적체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선복 수급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운임이 과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SCFI 1000대를 넘어서서 4000을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과제가 될 것인데 저희가 한 연구에 따르면은 한 2024년까지는 현재의 수준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운임,
운임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선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화주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경영 계획을 짜야 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황진애 우리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컨테이너 수급 상황은 이제 좀 이상적인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뭐 수요는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이상적인 어떤 보복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년의 어떤 그 수준에 비해서 크게 뭐 달라진 그런 부분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을 했고,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그 공급 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이 적체가 또 있었고, 선원 교대가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수급 상황의 어떤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제 운임이 폭등을 했습니다. 운임은 이제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이제 그 SCFI 그 지수가 9월 초순에 4,600을 이제 넘어섰는데, 이 4,600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2021년 초 대비 60%가 상승을 한 거고, 그 2020년 그리고 작년 평균 대비해서 3배가 이제 올랐던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비현실적인 비이상적인 그런 상황이고, 용선료도 이제 상당히 어떤 많이 올랐고, 특히 용선료는 2005년 이후 최고치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수급 상황에서 이제 운임이 이제 폭증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 선박 공급은 이제 컨테이너 선박의 어떤 공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박이 발주되고 그다음에 최종 인도되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2021년, 2022년 내년까지는 어떤 그 수급의 어떤 불균형 또는 불안정에서 오는 운임의 높은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2023년 이후는 이제 좀 그 수급 상황이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을 조심스럽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좀 더 유의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 운임 부분들에서 이제 그 하락의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그 컨테이너 공급이 실제 늘어나는 2023년 이후가 운임이 이제 좀 하락할 그런 우려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컨설팅사에서 보는 어떤 관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웅크다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는데, 지난 20년 동안의 해상 물동량이 평균적으로 2.9% 이제 증가를 했는데,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그 물동량 증가가 평균 2.4%그 증가하는데 불과하다는 거죠. 즉 0.5% 포인트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임의 하락의 어떤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2023년 이후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각 분야별로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글로벌 컨설팅 업체들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니까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각 선사들이 약 30%의 운항 능력을 감소시켰고, 이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운임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항만 적체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회전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 또 선박이 묶여 있다든가 컨테이너 박스가 묶여 있다든가 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새 해운 시장의 초점은 이게 시장 사이클에 의한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나 위험인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이 코로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인가 라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오용식 교수님, 그 어떻게 이 시장이 지금 단순한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계속 이런 현상이 갈지 좀 어떻게 예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왜 하필 저한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그 두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도 함께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특히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나타나는 원인 폭등은 그중에서 저는 조금 일시적인 현상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초기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얼어붙은 것이 그 다음에 풀려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고, 공급 부분에서는 오늘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에코노믹스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운임이 결정이 이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공급 곡선 해운 시장에서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공급 곡선이 갑자기 후퇴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컨테이너선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든지 박스가 부족해 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컨테이너선의 운영 효율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저는 공급 곡선이 후퇴해서 그 공급 곡선은 사실 하나의 키킹 포인트를 가지는 탄력적인 부분과 비탄력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키킹 포인트를 지나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부분까지 공급 곡선이 일시적으로 후퇴돼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계신 우 교수님하고 동갑내기긴 한데, 요즘에 상당히 기억력이 그래서 감퇴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기도 합니다만, 옛날 일이 자꾸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한 2년 전쯤 일은 아직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죠. 팬데믹 이전에 컨테이너선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0여 년 동안 늘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 문제였습니다. 그 공급 과잉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해소된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사들이 여기에 너무 만족해서 또는 이것을 과대 해석해서는 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사실 일변에서는 그 국제 글로벌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선사들이 지금 현상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오히려 공급의 증가를 좀 억제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이게 요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현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 시장 사이클이 단기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것인지. 또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포인트를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해운 시장이라는 것이 글로벌 공급 사슬의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흐름이 앞으로 미래에는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어떤 물리적인 파괴에 의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활동의 중단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도 이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전쟁, 3차 어떤 전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인간이 특정 타겟, 건물이 아니라 인간을 타겟으로 한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노동시장, 인력의 수급이 부족한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되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전쟁 이후에 모든 그 시설들이 이제 파괴가 되었고,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인간이 파괴가 된 그런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복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 지역에서 이 수요의 폭발, 그러니까 전 2년 동안 내가 소비하지 못한 경제 활동의 위축을 극복을 함으로 인해서 수요를 폭발적으로 야기시킨 그런 상황에서 모든 시스템이
이 고장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이 세계 대전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또 발표하신 친환경 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도 이런 코로나와 유사한 이런 사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일단 이 공급 지금까지는 just in time 굉장히 재고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리스크의 어떤 발생 빈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재고를 좀 더 많이 보유하는 그런 전략, 그런 전략과 이 공급 소싱, 글로벌 소싱 전략이 먼 지역이 아니라 내재화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기업이 전환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이 사태를 통해서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서의 위크 포인트가 저도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이 시스템적으로 인간이 공급 사슬에서 위크 포인트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 인간이 약한 고리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더 촉진시키는 이 로봇의 시대로 인간을 대체하는 거죠. 그런 전략을 또 구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현정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새로운 전쟁이 모든 글로벌 경제와 산업과 물류를 근본적인 변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선주 입장에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산업 입장에서 요새 이제 해운 시장의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제 후에 이제 국적 선사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해운 시장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우리 선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경훈 우리 부장님께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해운 시장은 내년도에 저희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트렌드는 당분간 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더 심각해지거나 이 코로나 여파에 따라서 시장 수급이 변할 텐데 이 트렌드는 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갈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금년에 이제 공정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공정위 이슈가 내년 초에는 이제 정리가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정리가 되면은 이 선사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이 시장이 현재 과거와 같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이 되는데 이 코로나를 보니까 시장이 공급을 조절을 하면은 이 운임이 결정이 되는 향후에는 공급 우위에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선사들 스스로 공동 운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이 공정위 이슈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저희 컨테이너 업계는 이 부분이 얼라이언스나 이런 공동 운항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이제 멘트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요새 이제 선사들이 이러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제 좀 학습 효과를 가지고 공급을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시장 운임과 시장의 전체 생태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이제 고현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해상 운송이 바뀌면 해상 운송 네트워크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 글로벌 공급 사슬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에 따르면 초대형 선이 집중되는 지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지역,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미래 물류 거점의 조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은 미국 서부 항만이 크게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6년 중국발 해운 화랑기 시대 때도 미 서부 항만들이 잠깐 정체가 됐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발 화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발생됐다면 지금의 사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그 중심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미 서부 항만 적체에 대해서 우리 황진애 박사님께서 한번 그 원인과 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미국 서부 항만의 적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은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 항만 노동자들의 어떤 그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그 수급 문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선업 문제도 또 그 원인이 됐고요. 선업 문제는 뭐 나중에 좀 별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항만에서 일단 그 항만 근로자들이 이제 그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코로나 상황 초기에 여러 가지 그 확진자 발생이라든지 사망자 뉴스를 이제 많이 봤는데 항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 노무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만에서 이제 평상시에 처리해야 될 그 물량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미국을 이제 왜 뭐 미국 하나의 나라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무역 대국이고 경제 대국이고 또 컨테이너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이제 35% 정도 물량을 이제 거기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항만의 적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해운 시장에 곧바로 이제 영향을 일으키는 그런 행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항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어떤 그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트럭 운송 또 철도 운송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는데 미국 어떤 내륙 운송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런 그 물류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이제 그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현정 교수님, 그 공급사슬 측면에서 그 미국 서부 항만의 이 적체와 이 물류 사태가 어떤 좀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서부 항만의 적체를 아마 전 기업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관점들이 물류 체계를 이해하는 관점들이 좀 바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미 항만의 적체는 단순히 항만에서 선박의 어떤 컨테이너 처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존성, 물류 시스템의 의존성, 이 한 터미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 연계되는 그 물류 시스템과의 그런 효율적인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가 지금 이 기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인력의 감축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 같으면 그렇게 큰 그 인원 감축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었을까? 결국 비록 3%이지만 터미널에서의 어떤 노동자의 수급, 그와 연계된 창고에서의 또 인력들의 수급 문제,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의 의존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존성을 좀 완화시키는 그 방법을 기업들이 굉장히 찾을 것이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고리가 사람에 의해서 지금 트럭 운송도 되지 않고 또 내륙으로 가서 또 창고에 또 운영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약화하는 그런 전략을 또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기술을 이용한 어떤 자동화, 어떤 로봇,
뭐 이런 쪽으로 더 가소가 될 거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공급사슬 관점에서 미 서부 항만의 적체가 사람의 문제이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화, 스마트 포트화가 더 가속될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미서부 항만이 적체가 되면서 해운 시장에 있어서는 뭐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항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항만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부산항도 지금 항만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 도래를 했는데 이호춘 센터장님 그 어떻게 뭐 부산의 항해 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운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부산항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부산항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글로벌 차원에서 부산항이 이제 위상이 높다 보니까 부산항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글로벌 SCMS의 어떤 문제를 같이 안고 가는 거죠. 안고 가는 거고 상당히 또 저희 중앙부처에서 이제 해양수산부라든지 지방청에서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아까 전에 서부항만 할 때서도 잠깐 언급하고 싶었던 게 내년에 이제 그 노사 협상이 있는데 노사 협상의 최대 그 화두는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 자동화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자동화를 해서 그 인적 요인을 어떤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건데 과거에 또 이제 협상에서 그 부분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자동화 이제 근데 지금 미소방만을 보면은 자동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물류 대란의 하나였던 요인도 그런 측면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자동화된 항만이었다라면은 좀 더 생산성이 좋았을 건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항도 그런 지금 터미널 자동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뭐 통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다음에 신항 쪽에 이제 새로운 터미널이 개장하는 요즘도 이제 그 이슈가 굉장히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적절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까 전에 고현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류 이제 그 SCM 차원에서 인적 어떤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터미널에서 그런 어떤 인적 부분을 제거한다라기보다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자동화인데 그 자동화를 또 하게 되면은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자업을 잃게 되는 생존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의 어떤 중재 역할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부산항도 그런 부분 관점에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식 교수님께 또 좀 어려운 질문. 미서부 항만 적체, 부산항의 요새 물류 대란 종합적으로 좀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부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일부 항만의 문제가 부산항에도 여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산항은 부산항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일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산항이 이제 속해 있는 공급망 중에 일부에 미국의 서부 항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유럽의 내륙 운송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공급망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파트너 들한테도 좀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컨테이너선 시장에 있어서의 운임의 폭등 뭐 이런 문제를 저는 사실은 뭐 이게 항구적인 문제나 아주 장기화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부산항의 적체 문제도 뭐 일시적인 문제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항만에서 뭐 임시 장치장을 확대를 한다든지 장치 기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단기적인 처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부산 신항 같으면 앞으로 계속 확장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시설 능력
게 있어서 여유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이호주 센터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전에 고현정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항만을 우리가 어디까지 자동화, 스마트화 시켜서 거기서 노동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에 가까운 부분이어서 우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특히 이제 해운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운임이 상승해서 선사들의 뭐 수익이 증가되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또 화주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선사 관점에서도 좀 이제 다를 것 같습니다. 미서부 항만 적체나 또 부산항에서의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선주협회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물론 뭐 저희 그 앞에서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미서부 항만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인적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고 또 내륙 운송망이 이제 마비되면서 이제 이 여파가 부산항까지 오고 이게 이제 각 항만으로 퍼져서 정체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연초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수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무역협회 정부와 같이 화주들한테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프리타임을 좀 줄여서 박스를 효율적으로 좀 그 회전율을 높이게 조속히 반해 달라라는 계도도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가 이제 박스 회전율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연초부터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는 좀 그 수급에 좀 그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또 화주들에게 계도도 할 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체 해결은 결국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선사들은 이제 화주들에게 더 최대한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현정 교수님, 오용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사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슬로우 스티밍 전략을 추진하면서 운항 속도가 늦어져서 선사들은 이거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항만 적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급사슬의 속도가 회전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고현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 세계적으로 재고 전략이 바뀔 것이고 생산 전략도 바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국적 선사들이 H&M이 최고의 그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항상 지금도 선박이 부족하죠. 국적 선사의 현황과 또 이 전망에 대해서 좀 우리 선주협회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직 그 정확한 수치는 이제 내년에 금년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이런 부분 내년에 이제 집계가 정확히 될 것 같지만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 저희 매출이 한 32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금융권 리포트에 따르면 H&M이 금년도 매출이 한 13조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작년보다 110% 증가해서 13조가 넘어도 최고의 실적을 낼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는데 내년 그러니까 금년도 매출이 전체 저희 해운업계 매출이 한 40조 원은 넘지 않을까. 그럼 예년보다 한 8조 원 이상은 더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뭐 여러 측면이 있지만 우리 선사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또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진해운의 그 문제점들을 계속 연구하시고 우리 선사의 중흥 또 다시 한 번의 재성장을 주장을 하고 해주셨던 우리 한종길 교수님께서 우리 국제선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사들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이것은 우리 해운 업계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 이 해운 기업이 결코 뭐 어떤 좋은 위치에 올라섰다거나 또 더 많은 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진해운이 있을 때의 해운업계의 매출이 한 60조 정도가 됐었죠. 아직 완전히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서부 항만의 정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진해운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롱비치에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터미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올해도 예를 들면 HMM의 상반기 매출이 한 전년 대비 한 1.9배 정도 제가 알기로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라이벌들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니까 원 같은 경우에 일본의 원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2.2배 정도 더 늘었었고 세후 수익은 9.9배가 늘었더라고요. 10배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하고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운 정책이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도 전망 뭐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해운업계에 있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역시 공정위 리스크입니다.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이 아마 그 씨가 말라버릴 위기에 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행위를 불공정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나라 선박이 취항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일본, 중국, 미국, 유럽까지 모두 다 우리 선사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꼭 같은 케이스가 일본 선사들의 자동차 운반선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가 처음에는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가 일본에서 부과하고 나니까 전 세계가 모두 다 부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본 자동차 운반 선사들이 굉장히 큰 그때 리스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의 문제는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의 문제는 HMM의 민영화 문제입니다. 지금 뭐 산업은행에서 더 이상 끌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내년부터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단독으로 HMM을 관리하고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스케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진해운 사태에서 배울 교훈은 지금 HMM이 살아난 것은 HMM 뒤에는 한국 정부가 있고 그래서 HMM 이꼴 한국 정부라고 하는 크레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파트너들이 HMM을 파트너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민영화 시킬 때 그 민영화 시키는 HMM을 과연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민간 기업이 있겠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문제도 좀 더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역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보다도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미국 그리고 중국하고의 사이의 불확실성 문제
이 문제에 우리 선사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 환경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아까 우리 이호춘 센터장도 이야기했지만 항만 노사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애 박사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해운 시장이 정말 시장이 오랜만에 사실 좀 호황, 뭐 역사적인 최고 수준에서 올라 있는 호황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길게 가면은 해운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길게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간의 문제이긴 한데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이제 조금 전에 한종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세 가지 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어떤 대책도 필요하고 저는 이제 해운기업 내부적인 좀 사정을 좀 본다라면은 불황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냐면은 해운 시장은 언제나 해운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호황과 불황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호황기에는 이제 수입이 늘어나서 이제 배도 늘리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불황기는 계속 이제 적자가 나고 적자가 길어지면은 이제 어려운 어떤 도산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 차이나 이펙트가 있었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어떤 해운 시장이 호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부터 있었던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해서 2012년 그다음에 그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한진해운을 비롯한 많은 선사들이 이제 도산과 그다음에 오너의 바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근본 원인은 해운 시장이 이제 불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해운 시장이 갖는 근본적인 어떤 구조에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황기에 수입이 떨어지는데 다른 데서 개인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해운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HMM이 컨테이너 운송에서 벌어들이는 게 93%입니다. 벌크 운송 몇 프로 있는데 SK는 해운에서 66%, 벙커링 33%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 수입이 76%입니다. 그러면은 해운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데 불황기에는 다른 수입이 줄어들어서 당연히 적자를 보게 되는데 해외 선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선종의 다각화, 사업의 다각화를 가지해서 불황기에는 해운 수입 말고 다른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일단 특정 선종 하나로 돼가 있는 어떤 해운 기업에서는 선종의 다각화를 가져와야 된다. 즉 컨테이너 선사는 펄크와 그다음 탱크를 해야 되고 탱크 선사들은 컨테이너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근데 물론 여기에 어떤 해운 운송의 전문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해운 시장이 컨테이너 펄크 그다음 탱크가 다 같이 이제 불황일 때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의 다각화를 해야 됩니다. 육상 운송,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심지어 해양 산업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불황기를 견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지금의 어떤 흑자가 짧은 기간에 끝나고 긴 불황이 왔을 때 또 해운기업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불황기 대책으로서 사업의 다각화, 그다음에 선종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정부도 해운기업은 해운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과거 이런 생각에서 터미널도 매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사가 자동차 운반선을 매각해라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도 물론 잘못됐다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정책이고 어떤 해운기업의 어떤 다각화는 정말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해운 시황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다라고 해서 언제 이게 좋아지고 언제 나빠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경험을 보면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한 기업만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못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까 한종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주협회에서 한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좀 한번 정의를 한번 해주시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정거래 문제는 정말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해운법에 해운은 운임, 선복 공유 등 그 선사 간에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중국, 일본, 미국, 기타 여러 아시아 국가 또한 EU도 공동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EU는 2008년에 운임에 대한 공동 행위는 제외를 시켰어요. 대신 나머지 공동 행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급 조절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부당한 공동행위다. 그러니까 이 해운법에 있는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다툼이 좀 있습니다. 저희나 해양수산부는 이거는 절차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 절차 위반이다라고 보는 그 약간 시각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해운법에서 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 해운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내년 그 초에 전원 회의가 개최가 될 거예요. 돼서 거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됐었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 라인의 트레이드 렌즈가 전 세계 화물의 70%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긴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이제는 대형 선사가 화물에 관련된 IT, 데이터까지 다 가지게 되면 한국 해운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에 우리 해운, 뭐 스마트 선박도 있고 보안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플랫폼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이 4차 산업혁명과 해운 좀 무엇이 변하고 있고 뭐 이런 건지 좀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해운 산업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미 주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제일 두드러진 것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가 이제 디지털화, 선박의 디지털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오늘 발제에서도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선박의 친환경화, 특히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저기 방금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플랫폼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해운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영업 부분에서는 그런 플랫폼이 앞으로 프레이트 포워딩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있다고 보는데 선박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넷제로 선박 조금 전에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우리가 이제 넷제로 선박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 이제 암모니아, 수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클락슨 자료에 뉴클리어 파워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글쎄 클락슨에서는 아직 글쎄 뉴클리어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선박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클락슨이 이제 그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박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결국 지향하고 있는 바는 이제
무인화 선박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이 넷제로 선박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박의 엔진을 이제 전기에 기반한 그런 엔진으로 바뀌지 않으면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쉽지 이제 완벽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물론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점진적으로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락슨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그 넷제로 선박 그러니까 지금 제로 카본을 중심으로 한 선박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 2040년에서 2050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글쎄 그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한 20년 정도, 20년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해운업계에서도 넷제로와 완전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완수한 그런 선박에 대한 대응책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영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선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아마 지금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동안은 이제 토론이나 이런 데서는 영국에서도 좀 얘기가 됐지만 굉장히 지적해 주신 대로 흥미로운 뭐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지요? 예. 황진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제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 4차 산업의 그 핵심은 이제 저는 뭐 자율운항 선박, 그다음 빅데이터, 디지털화, 뭐 플랫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플랫폼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정보를 독점하고 거래를 독점하는 어떤 그런 채널을 만들겠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해운기업이 이제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운기업이 이제 그동안에는 해상 운송 전 세계 물류의 키메이커 역할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해상 운송 기업이 이런 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들에 우리가 우려를 또는 그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이 부분에 준비를 못하면은 해상 운송 기업이 배를 가진 진군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으로 좀 돌아보면은 한국에 이제 외항 운송 기업이 이제 160개 정도로 되는데 그 이 중에서 5척 이하를 가진 선사들이 한 70%에 달합니다. 근데 이 선사들은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디지털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늦을 수밖에 없고 역량도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우리 정책의 관심과 대상은 이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 대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70%에 달하는 5척 이하를 가진 중소형 선사들의 대책,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해운 정책을 주도해 오신 역시 황진애 박사님의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뭐 밤새도록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토론할 거리는 너무나 많고 이슈도 많은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애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1분 발언. 자, 특히 초점은 해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부산이 또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애 박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적 자원, 해상 운송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선박이 10만 척 정도 있고, 여기에 이제 선원들이 이제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기사가 이제 그 100만 명 정도 있고, 이제 그 일반 선원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코로나를 위해서 이 중에서 한 25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선원 교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해운 회의소 ICS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원 교대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 해상 운송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해상 운송 차질이라고 하는 것은 해운 시장 불안정, 세계 무역 성장 저해, 산업 활동 저해,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어떤 그 부담, 물가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급하게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선언들이 대부분 개도국 선언이라서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낮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그 국제 그 해양 협약에 그 또는 또 MLC 규정에도 위반되게 해상으로 들어오는,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 또 선원의 입항을 아예 거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조속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야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무역, 해운, 경제 성장 그 교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HMM 민영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항만공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파크로이드의 대주주로서의 함부르크 시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그 함부르크 항만의 발전 그리고 하파크로이드의 안정 경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서 항만공사가 해운 특히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선사들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법적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우려합니다. LNG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수소라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CO2, 생산하면서 배출하는 CO2, 또 뭐 LNG 같은 경우에는 채굴 시에 발생하는 메탄의 문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는 이런 쪽의 자료를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유로 되돌려 가지고 활용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폐플라스틱의 원유로 재환원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선박을 그대로 엔진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것은 CO2 배출이 없는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좀 우리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 세미나의 제목 자체가 부산 미래정책 세미나이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참 전 정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해양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강제로 부산에 이전을 시켰고, 그 덕분에 부산에 상당히 고급 이 해양 관련 인재들이 모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부산이 그야말로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운 관련 기업의 본사 기능도 부산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산은 해운과 관련해서 손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항에서는 손발 기능밖에 하지 않죠. 해운 기업의 부산지사들도 거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죠. 두뇌와 심장은 아직 다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이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뇌와 심장을 부산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과 부산시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호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하면서 내년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내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제 2월에 북경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미 서부 항만의 항만
그 노동자들과의 어떤 협상이 이제 7월까지 타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황을 전망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감안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하향 안정화를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은 원이면 새롭게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또다시 물류의 어떤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의 위기이죠. 하지만 부산항이 그런 위기에서 또 기회를 찾아야 하지 않냐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전략을 시나리오를 짜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인지 그런 전략을 수립을 했을 때 실제 그런 어떤 작은 가능성이지만은 발생할 경우에 부산항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맞추는 부산항의 전략이 준비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해운 산업이 성장을 해야 이제 부산 항만도 성장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부산 경제도 성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의 현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정위권이 내년에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운 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희망과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포스코가 물류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결국 포스코가 이제 이자 물류업에 진출을 한 건데 그럴 경우 이제 해운이나 그 밑에 있는 중소 물류 기업 등에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대량 화주나 아니면은 대기업들이 이자 물류로 진출해서 이 물류업을 황폐화하는데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정부에서 좀 마련하거나 아니면 법제화가 필요하면 법으로 개정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주협회의 입장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현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2022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해운 산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여기 또 부산시 물류정책과에 계신 또 근무하신 분도 오셔서 또 이호춘 센터장님이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이번 기회에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좀 이 상설화된 그런 리스크 분석 체계를 좀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 방법으로서 지금 빅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 센터의 리스크 관리, 해운 산업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써 제9회 부산 미래정책 세미나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께서 해운 시장에 관련된 새로운 변화, 리스크를 한 번씩 전부 다 체크해 주셨고요. 또 부산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운 시장은 마치 생물과 같아서 항상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항만에 영향을 주고 공급사슬망에 영향을 줘서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를 바꾸고 또 우리 부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부산이 팔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체가 돼서 그리고 헤드쿼터가 부산에 와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토론했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1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